오늘이 자본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상품을 했거든요. 상품을 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는 상품의 군집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걸로 시작한다. 이게 자본은 첫 귀절이거든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상품의 하나라는 거예요. 상품의 하나라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무산자 계급은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판매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품과 화폐에 대한 물시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일장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중간에 무슨 화폐가 이렇게 뭐 생성되고 이러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다가 그러니까 점점 상품이 많아지면 물물 교환 자체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상품군 중에 한 상품이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 거죠. 그 상품을 우리가 화폐라 그래요. 근데 그 화폐는 처음에는 물건이었겠죠. 어떤 물질적인 어떤 특성을 지녔겠죠. 근데 그게 점점 경제가 더 복잡해지면서 이제 화폐 형태가 바뀌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금속이 주로 화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 무게 재기 좋고 똑같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이 화폐로 계속되다가 더 복잡해지니까 솔직히 금이나 은 가지고 돈 가지고 다 소비가 안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지폐가 만들어졌죠. 지폐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충 남송 시대로 봐요. 남송. 송나라가 왜 쫓겨나가지고 남쪽 광저우 지방에서 남송을 유지했을 때 경기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지폐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경우는 지폐가 지금 뭐 달러가 지금 세계화폐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뭐 화폐 전쟁 읽은 분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화폐는 대부분의 화폐, 그 당시 처음에 지폐를 만들 때는 금이나 은을 배치하는, 그래서 금이나 은이 보관돼 있고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지폐하고 금이나 은이라는 그 물질하고 교환해주는 태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71년부터 3년 사이에 이제 그 브레튼 우드 시스템 그게 붕괴되면서 그 근본의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는 아무런 그 교환 체계도 없이 그냥 막 남발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세계 경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갖다가 예상을 못하는 거죠.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달러를 놓고 뭐 엄청난 세계적인 대재앙이 올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막 자본론의 2장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그 표를 보시면은, 그 자본운동의 도시화 표를 보시면은 화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사야 되죠. 그래서 노동력하고 생산수단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불변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을 사가지고 생산을 하고, 근데 처음에 투하된 W라는 상품 말고는 상품에 잉여가치가 붙여진 W 다시라는 이제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을 다시 판매해서 화폐로 바꿔야 되죠.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W에서 W 사이의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잉여가치 생산 과정이라고 그러죠. 왜 자본주의는 단순 재생산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막스가 그 1권에서 쭉 다뤄요. 1권에서 쭉 다루고, 2권에서는 여기 쳐보신 분들이 2권에서는 W 안에서 G 안으로 되는 과정, 유통 과정이라고 그러죠. 상품이 화폐로 바뀌는 과정.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자본론 2권이에요. 자본론 2권이고, 처음에 G부터 다시 G-로 가는 이 전체 과정, 자본주의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갖다가 다 다루는 것이 그 3권인데, 그런 두 과정이 혼합됨으로써 왜 자본주의에서 계속 위기가 오는가, 공황이 오는가, 이걸 다루는 게 자본론 3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잉여가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은, 잉여가치 생산 2번 보세요.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거기가 고정자본이 아니고 불변자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불변자본하고 가변자본하고, 그리고 당연히 불변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생산수단이라든지 원료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가변자본, 새로운 노동력들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잉여가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상품의 가치는 C 플러스 V 플러스 M이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르주아지 경제학들, 특히 스미스나 리카르도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나 하면은 고정자본, 불변자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불변자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과잉 어떤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산수단이 과잉 축적돼가지고 위기가 온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잉여가치 M은 얘들한테는 이제 이윤으로 가는 거예요. 이윤. M이 이윤이고,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그 임금하고 이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임금하고 이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 리카르도의 유명한 공표를 어떤 한 기업가가 이윤은 당연히 이윤율에 뭐를 곱한 건가 하면 전체 생산한 것 중에서 임금을 뺀 거야. 이게 리카르도의 유명한 이윤을 내는 공식이거든요. 당연히 임금은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임금이 0이면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임금이 1이면 이건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죠. 이윤이 없으니까.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갖다 그대로 표현하면은 이윤하고 임금은 완전히 수학적으로 하면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리카르도의 잉여가치설에 보면은 잉여가치는 실질적으로 모든 그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자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하한 절대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실질적으로 모든 새로운 가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요. 리카르도.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불변자본이라는 개념을 몰랐다 그랬죠. 뭔가 하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포도주 넘겼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커다란 통에다 포도주를 재우잖아요. 그리고 창고에다 갖다 둬요. 그리고는 거의 그 다음부터 노동력이라는 게 투하가 안 되죠. 그런데 1년 된 포도주랑 10년 된 포도주랑 가격이 많이 차이 나죠. 그걸 갖다가 리카르도는 풀지를 못해요.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품의 가치는 막스대로 그러니까 리카르도한테는 아까 거기서 V 플러스 N이에요. 이 가변자본하고 노동력하고 잉여가치 이윤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한테 C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를 몰랐냐면은 기존의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생산 수단들 있죠. 거기에 일정한 가치가 잠재해 있으면서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불변자본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론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한 그 과격한 리카르도주의자들이죠. 이제 자유주의자들인데 모든 것은 노동자들이 만들었고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굉장히 헐벗었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어놓은 전체 중에서 노동자들이 다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본가는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에 대한 테러. 이게 이제 좌파 리카르도주의. 근데 우리 이제 자본가를 테러하는 사람들 갖다 우리는 막스주의자라고 하는데 막스 이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리카르도주의. 그러니까 극단적인 분배 투쟁이죠. 이런 쪽으로 나가죠. 아무튼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하고 가변자본하고 잉여가치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변자본이라는 것은 미리 노동이 수행되어 있죠. 그래서 막스는 이걸 죽은 노동이라고 해요. 죽은 노동이라고. 거기다가 산노동이 가변자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중에 새로운 가치는 가변자본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불변자본은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가치율이라는 것은 현재 투입되는 가변자본이 노동력이 얼마만큼 많은 잉여가치를 만들어냈냐. V분의 M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투하한 돈에서 이자가 나오고 이윤이 나온다는 주장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무찌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원천은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력이 얼마만큼 많은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느냐 해서 나눈 게 잉여가치율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잉여가치 양은 당연히 거기에다가 이제 노동자 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잉여가치 생산 과정을 보면은 막스가 그걸 굉장히 길게 써요. 자본론에서 길게 쓰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잉여가치를 절대적인 잉여가치라고 그러는데 막스의 그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아까 리카르도처럼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만드는데 투하한 절대적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그 절대적 시간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잉여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 노동시간을 둘로 나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둘도 나눌 때 거기서 A부터 C까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필수 노동시간하고 잉여 노동시간으로 나누는데 필수 노동시간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을 일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받은 임금 중에서 그 시간에 비례하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다시 일을 해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갖다 필수 노동 시간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는 잉여 노동 시간이에요. 그 잉여 노동 시간이 결국은 잉여 가치의 양을 정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필요 노동 시간은 뭐가 규정하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자기가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자기 재생산 비용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번 따져보세요. 어때요? 상당히 왜곡되어 있죠. 왜곡적으로 발달해 있죠.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대부분 돈을 어디다 쓰느냐는 문제예요.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자기 몸 노동력을 갖다 재생산하기 위해서 대부분 주거비나 먹는 거. 우리나라처럼 주거비가 비싼 나라도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필수 노동 시간을 갖다가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수 노동 시간을 갖다가 지금 많이 더 늘려줘야 되는데 좀 고정되거나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자본가들의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당연히 C를 C-로 바꿔갖고 잉여 가치를 많이 만들어야지 자본가들이 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러니까 C-로 계속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노동시간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죠. 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냥 자연적인. 그냥 24시간 이상 일할 수가 없고. 하루는 나누면. 두 번째로는 이 노동자들의 육체적인 조건들 있죠. 신체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대공장 그리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극단적인 노동 강도의 강화라든지 아니면 노동 시간을 늘려가지고 잉여 가치를 갖다 더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자본가들은 어느 정도 한계를 겪어요. 뭔가 하면은 그냥 경공업하고 자본주의 초기에는 워낙 노는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더 이상 노동할 능력이 없으면 쫓아내고 새로운 노동자를 데려다 놓으면 됐거든요. 널려있는 게 노동자들이니까. 무산자 계급이니까. 프롤레타들이죠. 프롤레타들이 직업을 가지면 노동자가 되는 거니까. 마음대로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공업이 시작되면서. 중공업화가 시작되니까 남자의 근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남자의 근육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그 당시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10대 초반이나 9살, 10살짜리도 있었겠죠. 공장이 팔려와가지고 계속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자본론에 그게 약간 나오거든요. 그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31살로 나와요. 제가 알기로. 그때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 노동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 정도로 중노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공업화가 시작되니까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이 공급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1840년대에 의회에서 이제 논쟁을 하나요. 영국에서 논쟁을 해갖고 노동시간을 갖다가 의회에서 처음으로 제약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법이에요. 공장법인데 거기는 이제 여성과 아동의 노동은 10시간으로 제한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이유 없는 남성 노동자들의 그 노동시간을 줄이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남성 노동력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미래 어린 애들이 있죠. 얘들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의 노동자 10시간으로 줄인 거는 제가 유출을 해보면은 노동력 재생산에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에 돌아가서 미리 이제 그 가사노동을 해가지고 노동 재생산시키는 걸 이제 도와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본론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제 생각은 거기까지 유치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가사노동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가사노동이 우리나라 좌파들은 가사노동에 대해서 크게 중점을 안 두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래의 노동력이 태어나고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서 성장하고 그리고 현재의 노동력이 집에서 재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노동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는 이런 것들은 한계에 많이 부딪혔고 이 노동시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은 그 재미난 그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자본가들은 아무래도 1시간이나 더 일시키려고 그러고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노동에 대한 규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어디서 한계를 찾을 수 있냐면은 일본 산업화가 시작되고 기계를 대부분 독일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독일은 영국에서 수입해오고. 근데 이 옛날 그 문서를 찾아보면은 영국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두 세대가 지났죠. 독일은 처음 공장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나 몰락한 수공업자들이었겠죠. 왔어요. 왔는데 지금 엔지니어는 영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는 교육시키려고 왔는 엔지니어는 완전히 자본주의의 획일적인 시야이나 시스템에 완전히 그 내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농민들이 노동시간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엔지니어들이 써는 걸 보면은 독일 너무 애들이 게으르다. 독일 애들은 일본 애들한테 게으르다. 일본 애들은 조선인들은 게으르다. 한국 애들은 옛날 저쪽에 저기 중남미로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애들 왜 이렇게 게으르냐. 필리핀 게으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 규율 문화에 전혀 이제 익숙해지지 않은 거죠.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기후별로 다르고 또 유도별로도 달라요. 노동시간이라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이 굉장히 재밌죠. 인공조명이 발견되기 전에는 스웨덴은 겨울에는 거의 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횃불 켜놓고 해야 되는데 밤에. 왜 그런가 하면 걔들은 그 겨울 되면은 해가 안 뜨거든요. 높아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은 스웨덴 가면은 스웨덴 건설 노동자들의 파워가 무지하게 세요. 그러면 봄에 이제 건물을 올리죠. 그러면 어두워지는 가을 전까지 외부를 다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불 켜놓고 내부를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한 8월, 9월에 파업을 해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 11월, 12월 돼버리면 공사를 못 해요. 내년 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웬만하면 들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또 뭐 기후, 종교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노동시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기후적이고 많은 그 장애물들을 거의 넘어섰죠. 이 자본주의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계적인 전기기관 동력도 있지만 이 인공조명의 발달이라는 게 상당한 그 엄청난 중요한 계기가 돼요. 인공조명이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노동시간을 갖다가 24시간으로 가동률이 24시간이에요. 24시간. 그전에는 가동률 계산하는 게 이제 나라별로 다르고 기후별로 다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획일화된 거죠. 24시간이 되면서 획일화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잉여가치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적인 잉여가치죠. 시간은 똑같은데 그 B를 갖다 B 다시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잉여가치가 더 커지죠. 잉여가치가 더 커지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자기가 먹을 걸 가져가는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옛날에 박정희가 했던 것들. 먹는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죠. 근데 기업체에서 하는 주요 방법은 노동 강도를 갖다가 강화한다든지. 하루에 100대 만들 걸 150대로 늘려버리는 거죠. 그럼 시간당 만들어야 되는 개수가 늘어나죠.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기계화죠. 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직 체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필수 노동 시간을 갖다가 더 단축시켜버리는 거죠. 단축시킴으로써 이제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이것도 막스가 참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지만 그냥 현대적으로 보면은 뭐 막스가 계속적으로 그 기계로 돌아가는 대공장이라는 수준은 지금보다는 상상을 초월하게 소급했어요. 여러분 막스가 살았을 때는 소위 전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공장 수준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기라는 게 엄청난 동력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가 탁 접촉하자마자 상상을 초월하는 파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하는 대공장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금 수준하고는 훨씬 더 못 미쳤겠죠, 말하자면. 훨씬 더 못 미쳤겠죠. 그래서 이 대공장 시스템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는 뭐 조직 체계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뭐 그 노동 강도의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잉여가치를 더 많이 뽑아내는 이런 것들. 근데 자본주의는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 절대적 잉여가치에서 상대적 잉여가치로 옮아가는 과정인데 요새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 산업이 이전될 때 보면은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가 유혈적 포도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포도주의를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유혈적 포도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 나라에서 하향 산업을 갖다 딴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갖고 거기서 초과착취하는 거예요. 초과착취를 해갖고 포도주의 중심에 있는 나라로 임금을 갖고 와갖고 노동자들 갖다가 물질하고 풍요하게 해주는 거죠. 풍요롭게 해줘가지고 이제 계급투쟁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이제 약하게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는 기계가 가면은 물론 표준화 정도는 있었지만 노동시간을 계속 그 선진국보다 훨씬 긴 장 노동시간을 통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노동자들이 이 포도주의에 익숙해진 노동자들보다 기술이 없으니까, 아직도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IT 산업의 발달로 완전 확연히 달라져요. 뭔가 하면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독일 내에서 노동투쟁 때문에 원가가 높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중국에 가서 공장을 세우잖아요. 그 공장은 초현대판이에요. 완전. 독일에 있는 공장보다 훨씬 더 그 자동화가 더 그 발전돼.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나라들은 그런 노동자 운동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자동화 시키려면은 그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조에서는 당연히 자동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되겠죠. 그걸 되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실질적으로 독일에 있는 벤츠 공장 제가 한번 가봤지만, 한국, 아산 쪽에 그 현대자동차 있죠. 그거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막 시골에 무슨 1960년대 공장 같아요. 거기 이제 벤츠 최고급차가 만들어지는데, 스포츠 있죠, 스포츠카. 그게 만들어지는데, 막 바퀴 하나 이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공정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낳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본 공장 중에서 최고로 자동화가 많이 된 데는 렉서스 공장이에요, 토요타. 거기는 보통 이제 컨베어 벨트라는 게, 처음에 포드가 컨베어 벨트를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아직 이 옆으로 끄는 이런 축장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차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우리가 공사판에 비계인가 세우죠? 노동자들이 거기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컨베어 벨트라 그러면 수평으로 끄는 거죠. 근데, 그 렉서스는 차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간에 노동자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요타 공장에 가면은 정말 노동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자동화가 안 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죠. 이렇게 컴퓨터로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갖다가 어디에 채운다든지, 또 하나는 완성된 차를 시동 걸어갖고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여기 이제 거대한 정말 그런 괴물체는 처음 봤어요. 발이 막 움직이면서 막 정신없어요. 막 저쪽에 무게도로 막 부품이 굴러다녀요. 그럼 제가 가서 센서가 다 있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 어디선가 부품을 누가 싣겠죠. 노동자들이. 계속 돌면서 그냥 무게도로 계속 팔이 움직여고 자동차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어디까지가 있냐면, 이제 영국에서 요새 공장 임대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 임대업이 뭔가 하면은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 사본가 뭔가 BMW가 인수하고 또 몇 공장은 문을 닫아요. 그 공장 라인을 누가 사요. 사가지고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을 깔아요. 그래서 공장을 임대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현대자동차가 1월부터 3월까지 거기서 소나타를 만들어갖고 영국에 팔아요. 그 다음에는 토요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모든 차를 다 만들 수 있게 컴퓨터를 조작해요. 이 공장 임대업이에요. 그러면 현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영국에서 팔리는 차 개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제 거기서 맞춰가지고 생산하고 파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뭐 예측이 안 되지만 일단은 그런 것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막스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막스가 굉장히 이 자본주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시한 게 생산력의 발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하고 생산하는 게 무슨 해야 되는데 생산력의 발달인데, 이 생산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거든요. 기술.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다른 산업 분야 이런 분야로 확산될 분위기가 당연히 벌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과정, 생산 과정, 그리고 그 생산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 자본가들 간의 경쟁 때문에 기술은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막스도 그걸 예견을 했지만 결국은 기계가 계속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걸 갖다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게 이제 자본 전체죠. 여기 중에서 불금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본론 상권의 중요한 내용인데 자꾸 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윤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왜? 이윤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가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노동력이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자본 중에서 자꾸 C가 커지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윤율도 줄어들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잉여가치의 경쟁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모순들이 진짜 심화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쪽지에 이 따로 프린트해서 준 거 있죠.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단계라는 거. 이게 이제 막스가 이제 분석한 걸 제가 좀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책에 쭉 나와 있는 거 요약을 한 건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초기 자본주의 생산 시대가 있어.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매뉴팩처. 그 다음에 기계화 대공장. 그러니까 기계화된 대공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의 대공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대공장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규모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죠. 그러니까 지금 오면 그걸 대공장이라고 안 할 거야. 아마. 대공장이 안 할 거고. 물론 그때는 공장 규모는 컸어요. 왜? 기계가 열악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적기 이런 거 있죠. 상상을 못하게 커요. 상상을 못하게 커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공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괴물체 어때요? 괴물체.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생산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본가의 명령하에 일하던 상황. 한 건데 몰려있던 거예요. 이거는 아직 기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몰려가지고 이거 시키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아직 분업도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아주 초기 상태죠. 가서 정말 한두 명의 숙련 노동자 주위에 시다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시키는 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노동시간은 되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정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자본가가 공장을 차렸어도 이 자본가는 대부분 돈만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숙련 노동자들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들 갖다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가 좋았어요. 숙련 노동자가 안 오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의 어떤 생산이죠,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아주 초기에 아주 그냥 농민들이나, 아니면 몰락한 수공업자들을 데려다 놨는데, 여기서 노동시간은 대부분 그래서 이 숙련 노동자 있죠. 메스터라는 사람들. 이 메스터의 습관에 따라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시간이라고, 1시간 놀자 그러면 노는 거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노동시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의 기계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대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연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힘들다 그러면 좀 놀라 그러고, 지금의 생산 라인에서는 어떻게 돼요? 놀 수가 없죠. 조립 같이 해야 되고, 그냥 기계의 동작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완전히 다른 거죠.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는 초기 상황이죠. 그 다음,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게 뭔지 이해되세요? 사회적 성격이라는 게? 옛날에는 노동을 왜 했어요? 자본주의 이전에는? 원시사회는. 자기 근데 이제 만드는 게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소비되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이 이제 사회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거. 지금 거의 노동이 사회적 성격을 띠죠. 내가 공장 가서 일했을 때 내가 벤츠 만든다고 내 차 만든다는 생각을 안 하죠. 사회에 누군가. 그게 사회적 성격이에요. 노동이라는 게 점점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되면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특성이 되죠. 모든 노동이 사회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동은 사회적 성격을 띠는데 그 결과물들은 개인 개별 자본가들이 생산성을 가진 사람이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점 모순이 심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주의적 매뉴팩처 시대. 아시겠지만 매뉴팩처를 갖다 우리가 보통 제조업이라 그러는데 그냥 매뉴팩처예요. 매뉴팩처는 뭔가 하면은 기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기계가 하나 있고 저기 기계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만들면 저기로 갖다 주고 그래서 쭉 분업체계에서 가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을 갖다 우리가 만들 때 한쪽에서는 공장에서는 계속 철사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쇠를 두드리고 그래서 철사가 완성되면 그걸 갖다 주고 그 다른 기계를 가지고 철사를 쭉 피는 사람이 있고 옆에 갖다 주면 그 사람 자르기만 하고 또 옆에 갖다 주면 그거를 갖다 구부려서 핀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죠. 지금은 안 그렇죠. 그냥 쇳덩어리 집어넣으면 철사가 나오죠. 아니 핀이 나오죠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의 분업체계, 그게 매뉴팩처. 그래서 생산의 사회적 특성을 촉진하고 자본가들에게 생산된 상품의 사적인 점유를 용이하게 한 분업체계. 그래서 분산된 소규모 생산이 기계화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서 산재에 있던 게 소규모로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기라는 거죠. 기계화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화된 대공장은 물적 생산의 기계의 도입은 사회의 본질적인 자본주의적 변화를 야기했다. 결국 이는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시간의 소비를 축소시킨다. 즉 잉여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불되는 산노동의 소비를 축소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의 소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즉 잉여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불되는 산노동의 소비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덜 소비된다는 얘기죠. 덜 소비된다는. 이게 이제 기계화된 이제 대공장 시스템인데, 막스도 이런 얘기는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막스는 아까 얘기한 IT 산업이나 컴퓨터 산업 이런 건 예상을 못 했겠죠. 몇 가지는 예상을 못 했겠죠. 물론, 경향적으로는 그런 건 계속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생산 과정이 진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100년 후에 어떤 기계가 발전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 들고 다닐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자본주의적 사회라는 개념은 생산의 집중.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독점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저번에 집적화라 그랬죠. 자동차 하나를 만들 때 옛날에는 조만한 장소에서 노동자 몇 명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 한 대 만들려면 엄청난 수조 원짜리 공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집적되는 건데 아무튼 하여간 생산에 집중하는 사회적 분업과 전문화가 광범위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속관계를 밀어내고 자유로운 임금 노동으로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한 군데 집중되면서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농촌 경제나 아니면 이런 그 사장하고 노동자 2명 이런 상태의 어떤 개인적인 종속관계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을 갖다 완전하게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로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해방을 시킨 거죠. 해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구의 이동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순서대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런던이나 프랑스의 파리나 뭐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왜 1960년대 70년대 서울 주변에 슬럼들 많았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났어요, 걔들도. 우리 최근에 개봉된 영화 있잖아. 빅터 유고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나오죠.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죠. 여기 파리의 빈민굴에서 사는 사람들. 그때는 실질적으로 빵을 훔쳐가면 이렇게 엄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파리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 가까이가 슬럼가였다 그러거든요. 초기자본주의 초기에. 그러니까 빵 하나 훔쳐 먹었을 때 앞으로 훔치지 마 그러면 다 훔쳐 먹는 거죠. 그러니까 빵 하나 훔쳐 먹어도 엄격하게 하는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멕시코도 그렇고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농촌 경제가 붕괴되면서 자연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도시로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동성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인구 가운데 무산자의 증가로 이들의 대공장과 산업 중심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주지 문제, 주거 문제, 아니면 우리가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발전 단계는 지금 한국 사회에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좀 요새 흔히 얘기하는 귀농 현상도 이제 더 이상 대도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허드렛 일도 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는 다양한 모순점, 그 다음 거 보고 하죠. 자본주의 기본 모순이 심화된다는 얘기죠. 사회화가 계속되면서, 노동의 사회화가 되면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의 결과물에 대한 사적 점이 가는 모순이 심해진다는 거죠. 내가 내 거를 생산하면은 먹고 살 수는 있죠. 근데 노동은 이제 사회화되고 있어요. 내가 노동을 해봤자 나는 그 물건하고는 주의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물은 사적 점유를 이루어져요. 무슨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생산과 소비 불일치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면 개별 기업에서의 생산 조직과 전 사회에서의 생산의 무정무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 기업 조직에서는 어때요? 생산 조직이 자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내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개별 기업 차원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각 개별 기업은 자기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체를 합치면은 당연히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맞지가 않는 거, 일치하지가 않는 거. 그리고 개별 기업에서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첫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리카르도나 스미스 그리고 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유명한 이름이 조화론이에요. 생산을 하면 항상 소비가 이루어져요,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과소소비가 왜 벌어져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래프로 가격에 맞춰갖고 다 시장이 얘들 말하면 클리어아웃 된다 그러거든요. 청산된다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격의 운동에 소비자하고 생산자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조화론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조화론자들은 뭐예요? 공황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항상 생산하면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스미스, 리카르도, 세 이런 사람들은 공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조화론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무산자하고 유산자 간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생산물이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잉여가치 생산이, 그러니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자본주의적으로 사회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순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게, 이거는 굉장히 자본론의 많은 부분을 아주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도 다른 많은 내용은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틀은 그래요. 이런 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제가 약간 요새 하도 이제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하고 고용 문제 때문에 막 하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본론하고 그대로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노동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간을 뭘로 규정할 수 있어요? 시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노동시간이 뭐냐 그러면 일하는 시간 이러는데, 만약에 출퇴근 시간을 노동시간에 더할 것이냐는 거 있죠. 점심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출퇴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을 시키면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다 물어줘야 돼요. 산재 처리 돼요. 응, 산재 처리 되죠. 근데 오랫동안 싸워갖고 됐죠, 그게. 산재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돼야 돼요. 교육 시간. 교사는 돼요. 교사는 돼. 교사는 되는데. 보통 그 사업체에서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죠. 교육 시간도 많이 주는 노동 시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한 본보기예요. 불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방과 후에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갖고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훈련을 하거든요. 훈련 시간은 근데 제가 알기로 그때 지하철 교육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훈련한다 그러면은 집에 일 있는데 훈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굉장히 들으면 단순한 것 같아도 훈련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독일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독일의 지하철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하고 그런 수준이 달라요. 우리나라 훨씬 좋아요. 상상 초월하게도 후지거든요. 하도 뚫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걔들은 아무 일이 없었어. 그런가 하면 노동시간이 포함이 안 돼요. 교육이나 훈련이. 그러니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노동시간. 여기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용이하고 쉽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시간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노동시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만 해요. 시간당 임금. 그래갖고 임금 크기 차이 이런 거를 막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걸 갖다가 임금을 갖다가 그날 받느냐, 일당으로 받느냐, 주급으로 받느냐, 월급으로 받느냐, 연봉으로 받느냐는 건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동자가 자기가 일하는 작업장에 머무르며 생산 활동을 하는 시간. 근데 대부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출퇴근 시간 초기에는 휴식 시간, 교육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은 노동자는 제외됐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도 식사 시간은 제외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임금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지. 대부분 월급표를 자세히 안 보지만 그거 다 따져보고 시간당 임금이거든요. 시간당 임금이 이것저것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임금 체계가. 그리고 이제 시간은 임금 결정에 당연히 중요한 점.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을 위하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역사적으로 발전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냐면요. 노동시간 단축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가장 우리가 많이 듣던 게 뭐죠? 8시간 노동제 얘기죠. 옛날에 싸울 때. 8시간 노동제라는 것은 누가 처음으로 그거를 주창을 했냐면은 로버트 오웬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뉴 하모니 막 만들어갖고 미국에다가 노동과 자본이 어우러져는 하여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러고 실제 미국 가서 땅 사가지고 하거든요. 이 사람 생각은 인간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을 취하고 8시간 잠을 잘 때 가장 생산력이 높다고 봐요. 이 사람은 원래 오웬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노동자 출신이에요. 자수성가하는 섬유공장 그 기업가로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 8시간 노동제를 갖다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던 그 아는 기업가들한테 우리 그거 하자. 그러니까 거부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8시간 막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8시간 동안 휴식을 충분히 취했을 때 가장 일을 잘 할 수가 있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 노동자들 피켓팅도 시켜요. 8시간 노동제.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어딘가 하면 이제 1800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많은 남북전쟁에 벌어질 정도 1819세기 중반 1860년대죠 아마? 61년부터 벌어지나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유럽에서 노동자들이 이주를 했겠죠. 그러니까 8시간 노동제라는 걸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쟁, 지금처럼 전쟁이 어땠겠어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 막 무기를 만드는데 뭐 여자도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그 당시엔 무기는 다 어땠어요? 대장간에 엄청난 중노동. 그런데 전쟁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에 남자들이 참가하고 막 참가하니까 식량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식량은 전부 어디로 가겠어요? 최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최전방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죽사도로 일하는데 이제 식량 보급도 작고 이러니까 파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파업이 일어나면은 뭐 주동자 한두 명 죽이고 나머지는 전부 최전방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딴 걸로는 싸우기 힘들고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로 나온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에. 그때 막스가 뭐죠? 공산당 런던에서 무슨 대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은 지금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걸 갖다 미국 노동자들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반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제안을 해요. 그게 거기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8시간 노동제 쟁취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차원의 노동운동의 핵심 슬로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률도 똑같은 거예요. 뭐 저쪽 미국 동부에서 8시간 노동제 쟁취하는 막 데모하는데 경찰이 발표해갖고 아니 몇 명 죽고 또 교수형 당하죠. 그게 5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내일이 이제 그걸 갖다 5월 1일 갖다 노동절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8시간 노동제가 되게 재밌게 처음에 심사숙고됐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이 정치운동을 하는데 대원자 운동이라고 아시죠? 정치운동을 하는데 10몇 시간 노동자들 데려다 놓고 막 강의도 하고 막 공부도 시키는 노동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을 규합하는 차원에서 8시간 노동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노동시간하고 우리가 지금 8시간 하고 생각을 하는, 그 다음에는 일단 8시간 다음에 그 다음 날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면 48시간 노동제 쟁취, 5일이면 40시간 노동제 쟁취,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축소돼갖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금속 노동자들은 35시간이에요. 그것도 35시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에 가입된 친구들만 하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 안 하면 더 일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되게 재밌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노동시간이라는 게 자꾸 보면은 한쪽에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얻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획기적인 노동일 단축을 얘기한 건 누구예요? 자본가들이. 이런 얘기하면 다 갸우뚱할 텐데, 미국 대공황 시기에 미국 자본가들이 일주일에 4일 노동제를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한국의 자본가 중에 한 명에도 4일 노동제를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겠죠. 나흘은 정규직한테 주고 일감이 생기면 3일만 더 일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감이 없어. 5, 6일 다 해갖고 임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1970년대 중후반이 되면 네덜란드 자본가들도 획기적인 노동일 단축을 해요. 그만큼 여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했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기술의 발달이 계속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드주의가
유럽에 처음 들어온 게 1910년대거든요. 1910년대니까 이 숙련 노동자들이 막 마음대로 하다가 기계가 쫙 깔렸어요. 비숙련, 숙련이 반숙련화 된 거야. 똑같이 된 거야. 숙련 노동자들이 막 엄청난 권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막 혁명도 일어났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독일 혁명 그 숙련 노동자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 그것 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뭐야, 그 제국 쓴 사람 누구죠? 제국 쓴 사람. 제국. 힐프리. 아니요, 제국. 하트랑 제국 쓰네. 그 이태리 학자 누구예요? 네그리. 네그리하고 친한 친구는 발리바가 아니라 누구냐?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 숙련 노동자들이 자기 지위를 상실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영국하고 그 독일에서 일단의 소요, 그럼 독일은 그게 이제 혁명까지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포도주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반숙련화 되면서 많은 사람이 공장에서 쫓겨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때문에 8시간 쟁취 이런 게 나와요. 그게 계속적으로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나치 넘어가면서 잠깐 줬다가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처음에 막 그때 막 독일 전체가 막 그 평해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점거하고 있을 때는 잠깐 허용을 했다가 바로 없애면서 이제 그 일달의 혼란기를 거쳐갖고 이제 그 나치 쪽으로 권력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뭐야 그 8시간 노동제가 이제 정착이 되죠. 86, 48.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이제 5일 노동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독일에서 대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버지 목에 이렇게 걸려갖고 토요일은 아빠는 내 거 그 프레카드 두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대무하는데 토요일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일하지 않는 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쟁취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32시간이 아니라 35시간으로 변한 거예요. 왠가 하면은 토요일은 오전 근무했잖아요. 이제 금요일도 토요일은 그 전체 노는 거고 금요일을 갖다 일찍 하는 걸 내가 근데 35시간 노동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노동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잉여가치 생산이라는 게 가변자본, 즉 노동력이 그 생산물을 그 만들기 위해서 그 소비된 절대적인 노동시간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한 상대적인 잉여가치 생산이 계속적으로 자본주의에서 확산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동자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노동자 한 명이 만드는 1년 동안 만드는 자동차 대수라고 이렇게 상황까지 약간 상상을 해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 당시에 뭐 벤츠가 자동차를 몇 대나 만들었겠어요, 하루에. 그 철공소에서 두드려가지고. 하루에 한 대도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초기. 근데 지금 뭐 자동차가 그냥 떡국도 쭉쭉 뽑아 나오잖아요. 전 세계 차원에서 막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테레비나 뭐 이런 휴대폰들이야 뭐 하루에 몇 개 안 만들어서 그 소위 안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갖고 막 뿌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렇게 보면은 막스가 얘기한 그런 그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노동시간 단축 확실해가지고 내가 능력에 따라서 가서 일할 때 일하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이거 필요하면 갖고 오고, 이거 필요 없으면 우리 어머니 이거 주문 쓰겠어요? 그냥 이 집 돈 아직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아파트도 많잖아요. 아파트도 많으니까 뭐 저 솔직히 혼자 살면은 15평이면 이렇게 가죠. 내가 그 150평 가서 혼자서 뭐 할 거야. 하루 종일 청소만 하다 볼일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맹아들이 보이는 거야. 맹아들이 보이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은 주지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면 된다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물질적인 게 막 산재에 있으면 그래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게 막스예요. 정신세계로 바꾸면은 뭐 다른 것도 바꿉시다 이런 거는 막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발전되는 생산력 자체가 만들어오는 결과물들, 이게 이제 영향을 주겠죠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중소기업 아파트 만드는 기업 가면은 내 거 국가에서 다 사줘갖고 임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지만 그 생산력이랑, 지금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는 이유를 막스적으로 얘기하면 생산력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5, 6층짜리가 끼끗이었는데 60층까지 올려. 보통 18층, 20층은 보통이고, 웬만하면 60층 막, 못 올려서 못 올리게 더 올릴 수 있겠죠. 더 올릴 수 있겠죠. 또만한 토지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미학적으로는 흉측하지만
이게 생산력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래서 유연화라는 것은 항상 노동시간 단축을 시킬 때는 자본가들은 이 유연화랑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포드주의를 갖고 오면은 노동이 유연화돼요. 경직화되어 있는 이 숙련 비숙련 노동의 어떤 체계가 아니라 유연적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고용 문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노동자의 시간주권 문제인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 이게 많아잖아요. 여러 가지 특수 고용이라든지 비정규직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갖다가 독일 애들이, 학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잡지에 막 나오는데 노동자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자본인 노동력을 스스로 경영하는 자본가. 굉장히 말은 멋있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너가 자본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 고용보험은 내가 들어야 되고,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자본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제로 고용을 해놓, 자기의 종속돼서 일을 하는데도 그런 건 하나도 책임 안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뭐죠? 특수고용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가스노로 오는 사람들, 아니면 와서 컴퓨터 건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형태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로부터는 너희들의 노동을 경영하는 경영가. 그래서 이런 노동의 유연화가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토대가 놓여졌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까 얘기한 것들이 잠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현상과 종교적 교류에 의해서 결정됐고, 그다음에 날씨, 계절, 산업재해, 그리고 마스터스가. 여기서 중요한 게 산업재해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손이 잘렸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죠. 대부분 유랑자가 되고 거지가 됐어요. 이걸 갖다가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이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는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1881년인가 사회주의자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너희들 앞으로 사회주의에 관련된 모든 언론 이런 거 포기해라. 집회 포기해라. 그 대신 내가 떡고물을 주마 하고 준 게 산업재.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좀 도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아까 경제학적으로 그것도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얻어낸 거라 그러는데, 이때 굉장히 독일이 산업화되는 초기 1880년대가 되면은 유럽 경제가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적인 위축을 갖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 경제학자들은 그때 비스마르크가 한 행동은 어쩔 수 없었다. 복지를 늘려가지고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갖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보통 복지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떤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케인즈가 처음 얘기할 때부터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일반적인 복지를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보통 내가 5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내가 병원비하고 교육비랑 이런 걸로 항상 150만 원 저축을 해야 돼. 근데 병원하고 교육비가 해결이 돼. 그럼 내가 번 것 중에서 그걸 갖다 우리 부주화 경제학자들은 내 소득 중에서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소득이라 해서 가처분 소득이라 그러거든요. 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거예요. 가게. 소비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그걸 메꾸면서. 근데 그건 자본가들도 굉장히 좋았죠. 왜 그런가 하면 사회가 안정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근대공장 체제는 아까 다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인공조명 이런 거 발달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의 여기서 아까 빼놓은 게 이건 거죠. 규칙성, 시간규칙, 획일성. 그래서 노동에 대한 시간적인 통제가 시작된 거예요. 저번에 처음에 그런 말했죠, 제가. 자본주의 아주 초기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고, 두 농부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그때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먹고 온 거예요. 옛날 농부들처럼. 근데 어떤 농부는 집에 걸어서 1시간 걸려요. 어떤 농부는 30분 걸려요. 갔다 오면 한 사람은 2시간, 한 사람은 1시간 걸리죠. 그래갖고 이제 자본가가 어떻게 하냐면 노동시간을 갖다가 말하자면 1시간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요. 주동자 2명이 교정에 처해져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노동시간 어떻게. 근데 이제 최초로 어떤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통제한 적이 있다고 봐요. 뭔가 하면 어떠한 성에서
종을 한번 땅 치면 휴식, 두 번 땅땅 치면 또 일하는 거, 이런 걸 발견이 되긴 한데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동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기 부터요. 지금은 어때요? 8시, 9시 일하는 시간 거의 똑같죠? 동일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작동이 안 돼요. 획일적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간형을 갖다가 만들어내죠.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 쫙쫙쫙 쭉 해갖고 획일적인 시간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 외부에서 압력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표준화된 노동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표준화가 심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본주의에서 경쟁 시스템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확인하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더 경쟁적이다. 그리고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진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좀.